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금요일 증시라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벌써 1월 25일이니까요. 주말 보내시면 2019년의 첫 달도 이제 얼추 다 지나갑니다. 연초부터 참 정신이 없을 정도로 분주한 1월입니다만 사실 증시는 비교적 견조한 상승세다. 뭐 이렇게 폭발적인 작년 1월에 경험했던 그런 상승세는 아닙니다만 바닥을 일단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12월 말 무렵에 여러분들의 걱정은 조금 덜면서 지나가는 그런 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우리 경제 그리고 증시를 다각도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먼저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원근 부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주에도 전승지 연구원께서 저를 좀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일구 이코노미스트께 여쭤보죠. 경제에 대한 전망은 낮추고 금리는 동결했고 한국은행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생각보다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0.1%포인트 경제 성장률 수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정확하게 한 건지 3개월 있다 또 내릴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 등. 글쎄 우리나라 지금 GDP 성장률 체계가 그 2009년에 한번 수정을 하면서 예. 반도체 가격 때문에 이게 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좀 꽤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을 좀 반영해 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이 GDP 성장률 낮춘 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좀 기술적인 조정을 하더라도 이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6이든 2.7이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경우에는 유가가 작년 10월 달 이후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것만 가지고도 물가 상승률을 좀 낮춰줘야 되겠죠. 물가의 이 유가의 영향력도 큽니다만은 유가가 빠지는 데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에 유류세 인하도 한 몫을 한 것 같고요. 자, 금리 동결과 경제 성장률 하향 그리고 물가의 전망치도 하락. 어제 우리 채권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실 요새 채권 시장은 거의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의 뭐 3년 예. 기준으로 1.8%에서 거의 지금 연초 이후에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어제 이제 금통위에 대해서 좀 이르긴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 차단 정도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예. 지금의 완화 통화 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다.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일단 뭐 좀 하향 수정하긴 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의외로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 인하 기대를 차단하는데 일단은 목적이 어제 회의에 뭐 굳이 결론 좀 핵심을 뽑자면은 이제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채권 금리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아니죠.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한 게 11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2달 정도 이제 흘렀는데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기대. 그러니까 기준 금리를 거꾸로 인하할 수도 있다. 혹은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나온다는 거는 2달 전에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금리를 인상을 강행했던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화면에 나온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선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리 예복을 좀 차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자, 송원근 부원장님, 네. 한국 경제 걱정하시는 분이시니까 작금의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2019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률, 물론 성장률 자체가 우리 경제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표를 우리 국민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는 거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2.6% 전망했는데요. 저희는 하방 리스크를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예. 한 2.4% 정도로 예. 전망을 했고요. 차이점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감소세로 계속 지속이 되지만은 하반기에는 이제 설비 투자가 다시 증가할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지금 저점을 지나서 하반기에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까 조금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도체 경기가 물론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지만은 그게 이제 설비 투자의 증가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의 그 전망치를 봤을 때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그 설비 투자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이주열 총재 재미있는 말씀하신 게 정부 재정 정책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수출 내수가 상당히 좀 부진할 거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은 거기에다가 이제 정부 재정 정책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정부 소비 증가율이 5.6%로 사상 최고치에 가까웠는데요. 올해도 그걸 넘어서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전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분기에 1% 성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사실 4분기에 성장률이 1% 나왔다는 것은 사실 정부 지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가 굉장히 내수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에 공공성 자금들을 많이 푼 효과가 나왔다 이런 건데 오늘 조간에 보니까 굉장히 큰 그 SOC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예비 사업성 예비 타당성 검토죠. 예타라고 하는 그거를 면제한다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올해 내내 우리 경제 성장률을 다소 부스팅하는 그런 정부의 스탠스가 확고하다 이렇게 보여질 것 같아서 한국은행도 비교적 경기를 보는 시각이 전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일구 그 상무님. 반도체 걱정을 하셨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지금도 빠지고 있고 대체로 보면 올해 상반기 내내 빠질 거다라는 입장이던데 반도체 수출이 줄겠죠. 단가가 많이 빠지면 어차피 Q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정말로 이게 우리 경제라든지 우리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와서 성장률 둔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한 2년 전 같으면 반도체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게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식의 낙관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했던 게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요인이 맞는데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물량이 그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하지도 않고 반도체 관련된 연관 산업에서 산업 생산의 증가가 또 나타나지 않아요. 또 이제 그 공장 가동률도 올라가지 않고 이런 패턴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가격 상승은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기업 이익만 늘어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인데 그 올라갔던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업 이익의 둔화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이거는 뭐 한번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꺾일지 몰라요. 과거 사례로 보면 50에서 한 80%까지도 기업 이익이 훅 줄어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이냐 또는 뭐 물량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가격과 물량을 따로 구분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도체 가격을 빼고 반도체 생산 물량의 증가, 요게 이제 고용이나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활동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미칠 건데 성장률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라죠. 그렇죠. 물량이. 물량이 직접적으로 주고 가격은 1년 단위로 해서 좀 후행적으로 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일단 빼고 보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중요한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생산이나 공장 가동률 이런 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송원근
근데 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인 게 수출이나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2017년 같은 경우 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게 수출하고 설비 투자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설비 투자가 늘어났던 부분은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그렇죠. 설비 투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격은 아무래도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 이어지고 이제 하반기 정부에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하반기에는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될 것이다, 네.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보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는 지금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점이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거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조금은 상반된 그 의견들을 제가 더 여쭤본 거냐면 사실 작년에 경제 성장이 좀 떨어지고 올해도 좀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까지 반도체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이익을 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죠? 하이닉스의 연봉 6천만 원 받는 분 보너스가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거 하니까 뭐 이 출근길에 들으신 분들은 배 좀 아프셨을 텐데 그런데 작년에 비교적 저조한 성장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사상 최대 호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올해는 훨씬 더 빠지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런데 김 상무님 말씀대로 재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을 냈는데도 우리 성장률이 안 움직였다는 반도체의 어떤 전체 경제에 주는 영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오히려 반도체 가격으로 인한 수출 금액의 확대보다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조금 반대되는 입장도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은 거의 교착 상태입니다. 일단 그래도 이번 주에 달러가 좀 강해지면서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저점 대비 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달러가 강해지면서 달러 원도 이제 30.1원이 연고점이었는데 위를 네. 좀 테스트하는 듯 하더니 다시 31.5원 찍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예. 일단은 위안화가 미중 협상 앞두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외국인도 23일 하루 팔더니 다시 또 주식 매입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이 위를 막고 밑에서는 나오는 유럽이나 중국 쪽 지표들은 계속 나쁘고 특히 이제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뭐 28% 감소했다 뭐 이런 예.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하단을 막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수출 얘기가 나와서요. 중국향 수출도 많이 줄었고 물론 1월 20일까지 통관 기준으로 네. 통계를 낸 거니까 나머지 10일 동안 어떻게 반전이 될는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작년 12월에 이어서 1월 달도 수출의 감소는 뭐 뚜렷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수출이라는 이 수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어질는지가 아마 우리 경제 또 우리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1월 수출 보면은 20일까지는 14.6% 감소한 걸로 나와 네. 있고요. 특히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12월에도 감소세였고 예. 1월에도 지금 한 28.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석유 제품도 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좋지 않고요. 선박도 감소를 했고 단지 이제 승용차 수출이 조금 늘었는데 네. 이건 뭐 기저 효과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뭐 조업일수 조금 증가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8% 정도는 수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수출 내지는 글로벌 대외 환경은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저희 작년에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이 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지금 대중 수출이 둔화가 되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 그러니까 한 4분기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효과가 조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작년 4분기부터 나타난다는 그렇게 거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분위기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 자체, 교역 자체가 증가세가 한 2016년 정도부터는
글로벌 교역이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저희 경제에서도 좀 수출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MF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는데 자, 이런 이슈가 생겼어요.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이 종료된 건 아닙니다만 종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중간 보고 형태로 나온 게 2024년까지입니까? 중국과 미국 간에 지금 한 해에 한 3,500억 달러에 4천억 달러 넘게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역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나는데 중국에서 2024년까지는 이거 스퀘어로 맞춰주겠다. 그 얘기는 미국산 물건들을 제품들을 많이 사든지 아니면 중국산 제품들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두 개 다 동시에 이제 하겠죠. 근데 걱정이 이런 겁니다. 우리도 지금 1월 20일까지 중국향 수출이라는 게 22% 줄었는데 그럼 미국산 물건들 이렇게 미국산 제품 사가면은 물론 이 우리하고 이제 경쟁 관계가 어떤지 봐야 되겠는데 워낙 물량 덩어리가 크고 사실 우리 한국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1위 국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 그러면 한국 제조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도 우리 국민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제 가령 예.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 무역 관계를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수출은 엄청 많이 하고 수입은 예. 조금밖에 안 하거든요. 이걸 이제 중국 쪽이 제안한 게 수입도 많이 해줄게. 그래서 예. 이제 이제 서로 적자 흑자 없는 구조로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판단하기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미국 쪽에서 볼 때는 중국과 그렇게 교역 규모를 계속 키워가면서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솔루션 아닐 수 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미국하고 같이 깊숙하게 연관되는 G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우리 G2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더 많은 수출을 하면서 그럼 경제 관계가 더 깊숙하게 엮여 들어가는데 미국은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중국 쪽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거 안 하고 미국의 생각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걸 줄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두 나라 경제 관계를 좀 줄여 나가고 싶어 하는 게 미국 의도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경제 관계 깊어지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의 얼굴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나왔습니다. 생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역 역조만 줄여주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던진 거죠. 그 대신 니네 물건 많이 사줄게. 그 사준다는 거는 언젠가 미국이 지금 중국에게 하고 있는 일들을 중국도 대받아 칠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포석일 수 있지 않겠어요? 야, 그래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싸움이 물론 참모들이 조언을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이 여간에 어떻게 결론을 낼지 그것도 좀 흥미가 있는데 국제유가를 한번 보죠. 유가는 좀 오르는 예. 듯 하더니 다시 또 좀 54불대에서 좀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예. 또 오펙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감산의 쿼터들을 다시 좀 재확인하면서 오펙이 감산하기로 했었지 이러면서 다시 오르긴 했는데 사실 예. 그 규모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뭐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글쎄요, 50달러 선에서 약간 지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상방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다라는 느낌은 못 받더군요. 보니까 네, 비교적 호재가 맞습니다. 나와도 그냥 53, 54 여기서 그냥 계속 두드려 맞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예. 입법을 시도했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 카르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인 미국 의회가 이걸 용납 못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번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올라가 있는 게 오페크가 그렇게 가격을 조작하면 우리는 그 물건을 사지 말라고 하겠다.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거는 이제 국제 유가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악재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미국이 워낙 지금은 원유 생산량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작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오페크 너희들한테서 안 사도 우리 충분히 작업 가능하니까 너희들한테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가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유가가 치고 올라가려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이 법이 예전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만 뭐 없어지고 나면 유가가 치고 올라가기 쉬워지겠죠. 근데 이제 뭐 그 법안도 그 민주당이 머저리티 그러니까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해야 될 텐데 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트럼프 참모 떠난 뭐 매티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동맹국 이거 계속 우리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돈 가지고 흥정하는 이거 안 된다라는 입장일 텐데
지금 뜬금없이 예를 들면 카르텔 이 법안을 하면은 지금 그나마 붙잡고 있는 뭐 이 사우디라든지 이 동맹국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제 상상력이라면 그래? 그럼 우리 위 하나 받아볼게. 기름 팔 때. 왜 우리가 달러만 받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킨다면 지금 과연 저게 미국이 바라는 반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요. 유가가 어쨌든 미국의 의지든 수급이든 간에 그렇게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는 느낌을 많이들 못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송원근 부원장님. 그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혁신 성장이냐 소득 주도냐. 네네. 물론 공정 경제라는 것도 이제 뭐 소득 주도 쪽에 이렇게 결이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 연말부터 뭔가 좀 변화가 있다는 거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도 계속해서 지금 산업의 현장을 가시고 대기업, 뭐 자영업,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계속 만나고 하물며 뭐 특정 그룹의 세일즈메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어떤 내부의 어떤 불협화 이런 거는 조금 덜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글쎄요, 지금 뭐 대기업들, 기업들 많이 찾아다니고 혁신 성장 강조를 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예. 위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좀 그 소위 말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인커리지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 성장 내지는 그 기업 투자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규제 완화 관련돼서 정부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현 정부 자체가 현 정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 내지는 이익 집단들이 있고 네. 그런 쪽에서 볼 때 규제 완화부터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부가 얼마나 소위 말해서 뚝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속도 조절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바꾸지 않겠지만은 작년 내지는 집권 초같이 그렇게 그 부분을 앞에 내세우고 강조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기업 사이드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 재계분들을 많이 만나시는 입장이실 테니까 그런 어떤 정부 스탠스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체감이 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결정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까? 아니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기자회견 할 때나 뭐 만나서 악수할 때나 그런 거지. 우리 살림 우리가 하는 거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살림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 뭐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해야 투자하는 거고요. 앞에 수익성이 보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럴 때 투자를 하는 것이지 예. 정부에서 뭐 하라 그런다고 해서 뭐 앞에서 뭐 세레모니를 했다 그래서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정부와의 관계 내지는 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것이 투자 환경 내지는 기업 환경에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죠. 아까 성훈 그 부원장께서 그 뚝심 있게 밀고 나갈 거냐 뭐 이런 용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이렇게 신문 보시면요. 재벌 그 오너 회장님들이 이렇게 무슨 동정 같은 거 보면 항상 거기에 뚝심이라는 용어가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기자들 얘기가 그렇더군요. 자, 김일구 사모님. 자, 스탠스를 좀 바꿔서 글로벌로 좀 나가보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사실 장중에 반도체 주식들이 미국에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또 사실 시간에서 인텔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재고가 많이 쌓인다더라. 그래서 가격을 많이 낮춰달라고 한다. 그 플랫폼 업체들 얘기입니다. 빵 기업들 같은 데들.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논쟁점은 비단 한국의 이 경기에 주는 영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글로벌 경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의 주도력을 꽤 오랫동안 가져왔던 이 플랫폼 기업들, 빵 기업들,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과연 반도체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풍족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지도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우리가 작년에 빵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예. 했었고 올해는 또 마가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망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춰주시는 게 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가 그렇게 예. 어쨌든 반도체는 계속 더 많은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의 증가는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생산성 향상 속도보다 양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고 봐야지 예. 이게 반도체를 쓰는 데가 줄어들어서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각국이 정책적으로 볼 때 특히 미국에서 볼 때 작년에 뭐 빵 이런 걸로 많이 해봤는데 이게 생산상을 늘리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나오는데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특히나 중산층을 만들 만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가 사실 반도체나 이쪽 IT 산업에서는 그런 효과를 잘 못 냅니다. 아주 부유한 소수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중심을, 그러니까 경제정책의 중심을 좀 인프라나 중화학 쪽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건 기계 산업이요. 트럼프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쪽이 오히려 자기한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농후한다니까. 맞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양질의 고용을 만드는 거는 뭐 어느 당이든 자기가 주력으로 경제정책을 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IT는 많이 해봤는데 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글로벌하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느끼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예. 기계, 우리나라도 지금 수소차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양질의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는 관심이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늘어나지 못할 것 같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 정상입니다. 제가 봐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기업 이익은 상당히 둔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기업 이익의 감소를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주가의 하락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슈일 수 있거든요. 네. 기업 이익이 하락할 거를 미리 알아서 사실 반도체 거래 많이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 많이 하는 국민연금이나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은 이 반도체를 지난 30년 동안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전에 이미 주식을 상당량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앞으로 10년씩 보면 이 정도 이익은 만들어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업 이익이 올해 계속 떨어질 거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해 떨어졌다가 뭐 내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1년만 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 기업이 평균적으로 얼마 네. 벌 수 있을까? 그걸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우선주까지 합쳐도 300조가 안 나오거든요. 하이닉스가 50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는 기업 가치로 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올해 이익이 떨어지는 거 말고 내년, 내후년 계속 생각해 보면 이 정도 가격은 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업 이익은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는데 주식은 사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를 뭐 뜻하지 않게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반도체 전문가 이 현대차증권의 노은창 센터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반도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외국인 동향이 좀 특별했어요. 1월 들어와서 꽤 많이 샀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 들어서 약간 그 매수라든지 이런 게 흐릿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동향은 어떤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코스피는 이번 주에 한 8천억 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23일에 갑자기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네. 이제 바뀌나 이제 연초 효과가 끝나나라는 네.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은 더 많이 사고 오늘도 이제 아까까지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신흥국 전체적으로 자금이 다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대만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사고 있고 예. 이제 뭘 사는지를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그러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간 저평가에 대한 인식도 있고 그동안 계속 팔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5G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네. 저평가만은 아닐 거다. 어쨌든 외국인은 계속 주식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음. 채권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원 넘게 순투자를 좀 줄였습니다. 근데 예. 별로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외국인 매수세가 물론 이제 간헐적으로 매도가 나옵니다만 전승지 연구원 설명대로 비교적 예상 밖의 매수 규모와 지속력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데 과연 그것이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신흥국 쪽 그리고 위험자산 쪽에 대한 경향성을 가진 투자라고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한 2월 정도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국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연간으로는 사상 최저
성장률이 나왔고 대신 사실 시장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는 바닥을 좀 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중국 경제 이제 작년 그 성장률이 6.6%가 나와서 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뭐 예상과 부합되는 수준이고요. 중국은 6% 중반대 성장을 하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4분기에 이제 무역 분쟁 영향이 있어서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가 됐고요. 1분기 비해서는 뭐 3, 4분기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PMI가 50 이하로 처음으로 이제 16년 이후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뭐 중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부채 문제라든가 뭐 그림자 금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무역 분쟁 영향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역 분쟁의 영향,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부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정 자산 투자도 계속 좀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성장률을 한 6.2% 내지 6% 초반대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들도 일각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뭐 하방 압력을 상쇄할 정도의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은 지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기업 부채 문제도 있고 지방 정부 부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취약하고요. 중국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해도 그게 크게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방 리스크가 좀 더 나타난다 그러면은 뭐 5% 후반대 성장률 가능성 이게 뭐 경착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중국의 정치 리더십,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치 리더십이 중국이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안정이 아닌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관계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경제라는 측면에서 막 이렇게 뭐 부스팅을 해가지고 키우고 이런 건 아니고 더 이상 급격한 하락이 없도록 안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은데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중국인민은행에서 시중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 계속 경기 부양에 나서고는 있어요. 경기 부양인지 금융의 부양인지 모르겠으나 지금도 최근 들어서도 그런 조치를 한번 했죠. 예, 계속 사실 그리고 설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 설 앞두고는 이제 일반적으로도 이런 유동성 확대 조치를 하고요. 지난 15일에 그 중국의 인민은행 상무부 발개이가 모여가지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할 거긴 할 건데 이제 유동성도 과하게는 안 풀겠다. 그리고 뭐 그 정부 그 부양하는 것도 지출보다는 감세 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다 하긴 할 건데 좀 조심스럽게 할 거라는 걸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막 부양을 막 이끄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안정을 좀 경기 하방을 좀 막는 정도의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워낙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주는 그 임팩트가 워낙 클 것 같으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놓고서도 뭔가 이 혼란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더 미국한테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보스의 왕치산 2인자라고 하죠. 국가부주석이면서도 사실은 시진핑과 그냥 가장 밀접하게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왕치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군기반장 역할을 하는 분인데 아주 강하게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이게 트럼프 얘기겠죠.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지요. 글쎄 지금 자국 우선주의는 트럼프에만 국한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국에서 좌파 우파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일단 고용을 하려는 전략을 쓰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거를 줄이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다시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령 이제 미국에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할 때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가장 급진적인 정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뭐 그 민주당의
그 엘리자베트 워렌 후보 네. 상원 의원 이런 분이 아마 가장 급진적일 거예요. 근데 예. 이분이 최근에 자기의 경제 정책의 기본을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자국 우선주의예요. 가장 급진적이라는 정책이.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사회적 의무를 부과하겠답니다. 예.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 저기 돈을 쓰는 이런 의무를 부과하겠대요. 이게 보면 자본주의 근본을 해치는 것 같긴 한데 예. 이것조차도 자국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글로벌주의가 퇴색을 하고 자국 우선주의가 좌파든 우파든 트럼프든 엘리자베트 워렌 상원 의원이든 이쪽에서 다 같이 자국 우선주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개방돼 있는 국가,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는 국가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겠죠. 세계 경제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글로벌로 계속 가자. 그러니까 그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곳에 잘 만든 물건을 싸게 사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각국이 가장 서로 간에 밀접하게 연관돼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우리나라의 고용만 늘리겠다. 이거는 나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 나라에서 그냥 좀 그 메아리밖에는 빈 메아리밖에는 공허한 메아리밖에는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뭐 트럼프가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계화로 표상이 되는 어떤 이 제조업은 신흥국, 금융 서비스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을 비롯한 이 선진국이 뭔가 역할 분담해서 살면 다 행복해질 거라는 그런 환상에서 깨어나자라고 주장한 게 이제 트럼프인데 그래서 걱정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반대 쪽에 있는 버니 샌더스 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려고 하는 워렌 의원 같은 경우도 좌파 우파를 떠나서 다 자국 우선주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워낙 반세계화의 어떤 그런 정서가 주로 선진국 쪽에 강하기 때문에 이게 초반 아니냐 이런 기류가 그러면 중국과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세계화 돼야지 중국과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걱정입니다. 네, 상당히 걱정입니다. 상당히 걱정이고요. 그게 이제 세계화가 진행이 예. 되면서 선진국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숙련되지 않은 미숙련 노동자, 미숙련 근로자층의 소득이 어떻게 보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 트럼프의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러스트 벨트에 있던 그렇죠. 워킹 클래스라고 볼 수가 예, 있는데요. 화이트 칼라, 예, 블루 칼라, 블루 칼라. 이제 백인들이죠. 예, 예.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아시다시피 글로벌 교역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도 지금 둔화돼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2017년 말 보면은 이제 2017년, 18년 보면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 투자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미국만 유일하게 좀 투자 증가세인데 미국도 지금 보면은 2020년에서 24년 사이에는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온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투자가 둔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정체가 되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멈춰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우리같이 대외 의존도 높은 국가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앞날이 걱정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제조업의 비중을 빨리 좀 줄이고 우리도 금융 서비스 혹은 제4차 산업 같은 어떤 혁신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부가 또 산업계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정부도 그래서 뭐 3만 개 스마트 공장 만든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야 그게 뭐 이렇게 한 해 두 해 만에 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을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얘기 좀 해볼게요. ECB가 금리 결정 회의를 했죠. 예, 일단 유럽은 난망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 드라기 총재가 이제 정책은 동결을 하되 이제 나중에 뭔가 필요하면 이제 할 수 있다. 사실 올해 하반기 금리 인상이 기대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뭔가 더 필요하면 완화적인 정책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하방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차단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IMF가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 유럽은 특히나 1.9%에서 1.6%로 낮췄고요.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어제 독일 정부가
이제 올해 성장 전망을 발표했는데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한 1.8% 정도 올해 전망을 했다가 1%로 낮췄습니다. 어유 엄청 낮췄네요. 예, 그 독일의 그 자동차 생산 4분기 자동차 생산이 부진했었거든요. 예.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만 지나면 다시 개선될 거다. 마찰적인 요인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17년도에 장이 많이 좋았고 신흥국이 좋았던 거는 저는 유럽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결국 중국이 좋으면 유럽도 좋고 근데 지금 유럽이 안 좋은 게 중국에도 안 좋고 자동차도 글로벌리 안 좋고 게다가 뭐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이 좀 살아나고 결국은 하반기에 ECB가 금리를 오히려 올릴 수 있어야 네. 시장 분위기도 좋고 뭐 글로벌리 상황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독일 경제가 뭐 굉장히 다양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강소 기업들도 많습니다만은 사실 생태계로 보면 가장 큰 게 자동차 산업이겠죠. 그리고 봐도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부품, 소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독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줄 텐데 제가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좀 시사성이 있는. 송 부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모시는 차를 몇 년 동안 몰고 계십니까? 현재? 저는 10년째. 10년째 몰고 계시죠. 김상무님 몇 년째 몰고 계십니까? 13년 됐어요. 대단들 하십니다. 저도 전승경 9년 됐습니다. 근데 왜 안 바꾸시는 겁니까?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는 이제 3년째 제가 리스를 쓰는데 작년 말에 산 리스가 이제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야, 리스 갱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좀 있으면 전기차 내가 사야 될 텐데. 좀 있으면 인공지능 내가 사야 될 텐데. 그죠? 그런 이제 특별한 계획이 어떤 차종을 찍거나 뭐 이렇게 결정한 것도 없이 그냥 제 생각에 야, 지금 디젤차 이거 또 사야 되나?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이 이 자동차 산업이 큰 규모, 그리고 미국도 지금 뭐 GM이라는 게 이게 뭐 캐나다에 있는 공장 다 스크랩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그저 신차 한두 대 나와가지고 해결될 환경인가 지금이 어떤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한 이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전통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좀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디젤차 속아서 샀고요. 속아서 사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금 뭐 수소차 얘기하고 있지만 예.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차 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거고요. 이제 자동차 산업 내지는 자동차 기업들은 예. 거기에 적응을 하고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무님은 왜 이렇게 오래 타십니까? 뭐. 제가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를 잘 안 타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래도 고장이 나면 아이고 이거 바꾸자라고 생각을 할 건데 고장이 안 나요. 예, 고장이 안 납니다. 뭐 국산차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차도 아닌데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정말 차를 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구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타게 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죠. 가장 연식이 최신인 전승지 연구원한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5분 정도 남아서요. 세 분께 한마디씩만 여쭤보죠. 자, 우리 경제를 참 걱정하는 그 뉴스나 기사 일변도입니다. 근데 반대쪽에서는 야, 이건 너무 프레임이다. 뭐가 문제라는 거냐? 2.6%, 2.7%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소비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어느 식당 여의도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어디 가보면 대기표 끊어가지고 자리가 없는 데들도 엄청 많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산업의 어떤 구조가 변하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의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게 더 그렇게 냉랭한 거지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은근 그 부원장님께서는 우리 경제가 체감도 좋고 지표도 좋아지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로 정부나 산업계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주력 산업 경쟁력 떨어졌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예. 거기에서 지금 모든 위기가 발생되고 고용도 나빠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은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기 때문에 그게 주 원인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변화를 시켜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혁신을 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미래 산업 이런 거를 저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는 계속해서 좀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정부든 기업이든 첫 번째도 혁신, 두 번째도 혁신 이렇게 해서 그 혁신 하에서 새로운 산업 정책이 적극적으로 구현돼야지만 이 저성장의 구조를 탈피하고 한 단계 뛸 것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우리가 선진국에 거의 진입을 했으니까 정상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에는 조금 그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시각도 네. 있는데 그런 시각에는 크게 동의할 수는 없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2.7이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있더군요. 자, 김상무님께는 장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교적 반등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얼마나 있으면 설 연휴가 있고 2월이 짧습니다. 2월까지의 시장 전망을 한번 들어보죠. 네,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주가가 한 20% 정도 떨어지는 경우에 뭐 경기 둔화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생각을 하면 또 이제 반등을 당연히 하겠죠. 근데 보통 이제 반등의 폭이 50%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딱 절반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주가 네. 움직임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러니까 예. 반등할 만큼 했으니 여기서 그렇다고 경기가 지금 좋아질 것도 아니고 기업이익이 증가할 것도 아니고 더 올라가기에는 좀 이게 예.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여기서 반등을 더 못하고 좀 지지부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횡보세가 이어지지 않겠나, 네. 좀 떨어졌다 올라갔다 가지 않겠나. 근데 한국의 경우에 한국, 중국은 거의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떨어졌던 폭에 지금 한 20%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20에서 25% 정도 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신흥국은 반등 여지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다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의가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50%까지 반등할 여지가 잘 안 생기겠죠. 네. 근데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미국과 중국의 합의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신흥국은 거기에 이제 모든 눈을 둘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뭐 안 싸우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글로벌 자금들이 50%까지 반등하자라고 계속 더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2,600에서 뭐 1,990 정도가 떨어져 2,600, 2,000 보면 600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지금 반등이 이제 뭐 150포인트 정도 나와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4분의 1이죠. 25% 정도 반등인데 미중 합의에 따라서는 뭐 이 반등 지금 반등한 폭만큼의 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정정해 드릴게요. 조금 더 반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 깨진 다음에 지금 2,164에다가 배당락 효과까지 하면은 그렇네요. 예, 제가 볼 땐 떨어진 거에 한 30% 이상은 우리 시장도 반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보다 주가가 더 올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약세는 최근 들어서 조금 둔감한 것 같고 미국 시장이 빠지는 날도 우리는 오르고 미국 시장이 오르는 날도 우리는 조금 더 오르는 장세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근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비교적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매수세인 것 같은데 전승지 연구는 외국인 매수세, 외국인 동향들 모니터링하면서 이 지속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뭐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고요. 일단은 미중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의미 있는 반등세를 이제 보여줘야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통상 얘기들 하시는 올해 중국이 이제 신흥지수 15% 추가로 편입이 되면서 뭐 우리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뭐 그런 이슈들도 있고 해서 네. 이제 아직까지는 보수적이긴 한데 또 괜히 또 많이 들어올 때는 또 기분이 더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진짜 뭔가 좋은가라는 요새 생각은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기대는 있으시군요. 예, 있습니다. 자, 한마디씩 한 줄 평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성원근 부원장님부터. 네, 지금 뭐 증시가 오늘 좋긴 합니다만은 네. 한국 경제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앞뒤로 진퇴양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든 기업이든 새롭게 혁신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김일구 상무님. 네, 저는 뭐 주식시장이 지금 반등을 지속하는 그런 네. 국면이 앞으로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뭐 이게 완전히 또 방향이 바뀌려 그러면 미중 합의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좀 다르게 이루어지면 반등이 거기서 멈춰버리겠죠. 알겠습니다. 반등 지속을 예상하셨습니다. 전승지 연구. 저는 경기와 부양이고요.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표는 안 좋은데 네. 안 좋을 때마다 부양책이 뭔가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또 다시 시장이 올라가고 뭔가 또 지표가 안 좋으면 또 실망하고 이게 예. 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부정적이라면서 조심스러운
그 관도 있으시고요. 반등 지속 물론 이게 뭐 장기는 아니고 중단기겠습니다. 반등 지속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려면 경기가 부양돼야 되는군요. 근데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좌든 우든 가가지고 돌아도 가는 그런 지혜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또 정부도 기업도 발휘하는 그런 2019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은근 부원장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수석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삼성선물의 전승지 책임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